야, 벌써 12월입니다. 네. 우리 격월 이건규 2023년 12월호. 네. 한 해가 어떻게 좀 빨리 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올해는 특히 2023년. 올해도 되게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올해 한 8월까지는 하고 정신없이 오르다가 갑자기 한 11월까지 쭉 빠지더니 또 최근 또 한 달간은 또 이제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시장이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되게 혼란스러운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시간은 되게 굉장히 좀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월 되면 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들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르네상스는? 저희도 이미 뭐 11월 달에 어느 정도 내년을 조금 겨냥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이제 내년 전망까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이미 뭐 내년을 겨냥을 해서 많이 바꿔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벌써 내년 준비해서 바꿔놓으셨다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IT 중심으로. 아, 그래요? 네. 그건 이제 하나하나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2023년 네. 어떤 이제 성적표. 네.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뭐 항상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시장이 되게 좀 변동성이 컸고 좀 떨어질 때 인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마치 이제 하락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상장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뭐 일부 뭐 플러스이기는 한데 올해 이제 8월,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플러스 한 25%까지도 좀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5%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목표한 부분 달성은 했다. 다만 조금 아쉽긴 하다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장 주식도 투자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에이텀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저희가 뭐 비상장 주식도 엑시트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상장 쪽이든 비상장 쪽이든 좀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텀이 상장 첫날 얼마 올랐었죠? 공모가 대비?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그게 이제 18,000원으로 상장이 돼서 이제 뭐 최고가는 한 5만 원까지 갔다가 한 3만 원 정도에 마감을 했었고요. 뭐 오늘도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뭐 저희가 이제 투자한 단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플러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어서. 그거 혹시 보호예수 거셨어요? 네, 저희가 확약? 예, 확약이 뭐 몇 달간 이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장 전에 투자하신 거니까 의무 보유 확약 안 걸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나 뭐 기업들하고 이제 이제 주로 이제 거래소에서 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지가 지금 3년이 좀 넘었어요. 비상장 상태에서.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 비중에서 꽤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확약을 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저 르네상스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비중이 좀 높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약을 당연히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야, 하여튼 요거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또 이거에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항상 상장, 비상장 같이 해서 포트폴리오도 이제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이 사실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내러티브로 엄청나게 움직이다가 막 9월, 10월에는 좀 이렇게 큰 조정을 좀 받다가 돌이켜보면 이런 점이 제일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는 건 뭐 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기관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패러다임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 내지는 이제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세를 얻으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언급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게 이제
급등 양상을 보였던 뭐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효율적인 시장, 뭐 비효율적인 시장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가는 듯한 느낌, 뭐 그런 인상을 받았던 부분들이 조금 투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뭐 이제 지나보면 또 알게 되겠죠. 네. 지나보면 또 알게 될 거고. 그 종종 이건규 대표님하고는 올해의 시장 난이도 또 내년은 시장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언제였더라? 2022년, 21년 때는 정말 난이도 높아질 거라고 막 말씀을 해주셨었고. 네. 23년을 지나보면 요거는 별 5개라고 했을 때 난이도 한 얼마짜리였을까요? 근데 시장은 항상 쉬었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어렵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어려운 게 이게 막 급등을 막 예상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 또 잘하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은 20% 올랐는데 난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그 섹터별로 쏠림이 되게 심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하반기 됐을 때는 뭐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제 별점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항상 한 4.5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해요. 4.5. 네. 5점 그 별 5개에 4.5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쉬워도 4. 제가 볼 때는 어려우면 5. 그리고 뭐 올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어찌됐든 시장은 좀 올랐고 어렵긴 했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2024년에는 네. 그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상이 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막 빠진다, 시장이 막 엄청나게 나빠진다, 위축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다양한 변수들이 또 나와서 굉장히 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은 저는 소비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네.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이제 돈을 되게 많이 풀었어요. 보조금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축을 잘 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저축이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많이 증가했었어요. 네네. 그거를 거의 한 3년 동안 소진이 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 갈 정도로 그 세이브됐던 예금들이 되게 많이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벌어서 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돈 풀기로 인해서 개인들의 이제 가게에 이제 유입됐던 현금이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소진 국면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지금은 각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소비 여력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좀 과잉 소비라고 할까요? 내 소비 여력보다도 또 다른 버짓이 좀 생겼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24년부터는 조금 현실적으로 소비를 과거만큼 유지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격적인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비 자체는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조금 위축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4년에 이제 난이도를 좀 결정짓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누적돼 왔던 어떤 뭐 물가에 대한 부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용 지표가 더 이상 뜨겁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기저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과잉 소비했던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소비를 말씀해 주신 저는 거죠?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뭐 지역 화폐 해가지고 뭐 20에서 30%씩 할인해서 쿠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뿌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이 미국은 이제 자동차 할부 대금을 좀 못 갚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의 소비력을 제한시키거나 이제 더 이상을 소비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돌고 돌고 돌아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좀 이제 슬로우 다운 조금 슬로우 다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 내릴까요? 딱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또 내렸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제 페드와치에 따르면 네. 예, 미국에서 이제 채권 시장 뭐 금리를 바탕으로 좀 보는 거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막 7월, 6월, 5월 이제 3월까지 와 있어요. 네. 이게 페드 연준 통화정책회의 열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5월에서 3월로 땡겨졌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3월이면 네. 이제 3개월 남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일단은 금리 인하는 저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시장의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은 네. 그러니까 연준이 더 그보다 더 늦거나 늦게. 더 느리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폭도 지금 조금 얇게. 네. 시장의 기대가 앞서가 있다라는. 네,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 이런 금리가 사실 정상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역대급의 가장 가파른 속도 그리고 가장 가파른 속도의 돈풀기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라고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기가 위축될 걸로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를 과거처럼 급격하게 내리고 돈을 풀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좀 결실을 나타낼까라고 이제 그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돈을 다시 확 풀어버리게 되면은,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네? 돈 풀어. 그럼 인플레이션 나오네? 그러면 다시 금리 내려. 그럼 다시 올려.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5%에서 0%까지 갔다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에서 2.5% 레벨이 과거에 0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돈 풀었던 그런 금리 인하했던 그런 사이클이 이제는 한 2에서 2.5까지 정도의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만큼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레벨 자체는 좀 더 높은 수준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속도 자체도 과거만큼 빠를까 싶기는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인플레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다시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는 부분은 되게 이제 혼란을 더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느린 속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돼도 빠른 인하는 아니다. 항상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항상 시장의 기대는 먼저 앞서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겨가고. 올해 상반기 때 올랐던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근거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금리가 이제 빠르게 다시 내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건데 하반기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온다고 하면은 조금 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네. 조금 그 레벨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네. 현재 시장의 기대와 예상은 너무 빠르고 네. 너무 과하다. 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시장 엄청나게 나쁘게 보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저에 깔고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IT 산업 비중이 워낙 크고 네.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제 IT 쪽에서 이제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제 공급을 줄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 이제 업황의 반등이 나온다. 수요가 반등하지 않더라도 공급 줄인 효과만으로도 업황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뭐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조금 슬로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진국 그 소비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네. 우리의 수출 전반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IT,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AI 수요가 있는 반도체. 네. 근데 이제 AI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줄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뭐 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엄청 좋아서 수요가 엄청 좋아서 수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3년 동안 재고를 계속 줄여왔고 아무도 소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좋아지는 수요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수요가 어떻게 막 크게 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돌아서면 기존에 좀 줄어들었던 공급 속에서 재고가 줄어들면은 재고를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구매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년, 3년 동안 휴대폰을 안 샀으면은 어찌됐든 휴대폰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 지갑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고장 나면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업종별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등락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업종이나 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에 투자 시장 난이도가 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 편차가 클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개인들의 힘이 엄청 커졌고 그만큼 직접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쵸.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0% 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마이너스 50%요? 네, 생각보다 꽤 많고 8, 90%까지도 봤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올해요? 누적 수익률. 누적이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와이스트리 안 보시는 분들이죠. 여기까지. 네. 그럴 확률이 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년엔 더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해 보셨다고 하면 2,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재미있고 알게 된 부분이 또 있다 보니 이걸 다 관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1억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되 8천만 원 정도는 뭐 ETF를 투자하든 아니면 간접 투자를 맡기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산을 해서 개인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도 안 되면 아니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소액으로 더 연습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난 몇 년간 수익을 거두셨다라고 하면은 관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계속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저는 한 80%의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직접 투자에 이렇게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으로 오라는. 저희한테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다.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해서 다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막 부추기는 유튜버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기본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해야 될까? 지수만 놓고 보면 사실 최근에는 또 코스피는 뭐 2,500 위아래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테마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뭐 11월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STO 관련주들. 그거 샀어야 되는데. 최근에 테마주가 또 엄청나게 극성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것 같다. 뭐 내년에 뭐 총선부터 해서 이제 미국 대선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이제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움직임 계속 이제 확대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거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란 부분이
상향으로도 변동성이 있고 하향으로도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때는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향으로 잘못 탔을 때는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내가 이제 테마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각오하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 수 그렇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는 마이너스 정말 순식간에 마이너스 50%갈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매번 뭐 10에서 20%씩 계속 먹었는데 한 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맞아버리면은 그 원금에서 굉장히 좀 많이 까이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먹은 투자일수록 후반 갈수록 이제 베팅 금액이 점점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투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정말 테마주 하고 싶으면 10% 이내에서 그렇죠. 전체 주식 포트 10%, 네. 5%.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처럼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10%, 금액이 크신 분들은 5%, 또 계좌 분리해서. 왜냐면 저도 항상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 놀이하는 인간은 있다. 그래서 다만 위험을 좀 관리하셔라. 자산 배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해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성장주라고 하던 이른바 이제 적자 기업들, 그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금값도 많이 올랐고 가상자산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걸 지금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것 아닐까, 그런 자산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대표님의 생각 혹시 어떠세요? 네, 그 변수가 워낙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안전자산인 뭐 금에 투자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실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금 자체도 더 이상 이제 사줄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면은 금을 처분해서 다른 자산을 사거나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경기 침체라는 팩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구간에서는 금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또 중심에 서는 부분이 투자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값이 오르겠지,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값이 오히려 내리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경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뭐 각국 정부의 금 보유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굴량이라든지 뭐 이런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변수로 좀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리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 워낙 복잡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적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셨던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심리에 좌우되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저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자산을 좀 해치하고 싶어서 금은 항상 포트폴리오 내 5% 가져가겠다.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금값을 오를 거니까 난 이렇게 베팅할 거야. 경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달러가 어떻게 될 거니까 난 여기에 베팅할 거야라는 관점에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 확률은 좀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이 아니라 가격 예측 차원이라면 그거는 훨씬 더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반은 어떤 예측 가능성, 확률적인 접근에다 기반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이제 배팅이 되는 거죠. 물론 배팅도 확률로 하는 겁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배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팅을 해서, 그러니까 승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승률을 저는 저한테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승률을 높일 자신이 없다. 그런 뭐 가상자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건 여담입니다만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승률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투자를 하세요? 이게 주식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맞진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예.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승률로 봤을 땐 저는 60%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한 60%만 맞아도 저는 시장 대비 앞서가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그냥 아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60%면 저는 어디 가서 그런 퀴즈를 많이 내거든요. 네. KBO, 네. 한국 프로야구에서 정규리그 1위 팀의 승률이 얼마인 줄 아냐고. 네. 대표님 혹시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6할이에요, 6할. 0.6. 그러니까 네. 1을 100%로 봤을 때 0.6.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60%. 네. 이번에 LG 트윈스가 그 6할, 네. 60%의 승률로 1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70%, 80% 맞힐 필요도 없고 그렇게도 못한다. 네. 그렇죠. 60%만 맞추면 그 1등하는 거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제 간과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는 그러니까 연간 2종목에서 3종목만 잘 찝을 수 있으면 그 해는 시장을 이기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속된 말로 하드 캐리. 네. 2-3종목이 그냥 하드 캐리해서 네. 수익률을 창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노력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네. 1등 1등 인재가 네. 나 뭐지 뭐 100명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거랑 그거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 2등 주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1, 2등 주식은 저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그 중에서 1, 2등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사실 그쵸.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았던 종목들에서 사실 나온 경우가 많아요. 오. 예, 저희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 그게 1등까지 오를 줄은 몰랐던 주식들. 예를 들면 그게 23년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23년도에는 배터리하고 바이오에 있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르네상스 자산운용 네. 기준으로. 네. 오. 배터리로도 많이 보셨구나. 네. 뭐 IT 종목에도 있었고 네. 이제 그 흔히 아는 뭐 양극재 이런 종목이 아니었고요. 오. 네. 그래요? 종목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안 되죠. 종목 얘기하면. 저희가 뭐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서 네네.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었고요. 네. 그 대박난. 네, 네. 그럼 지금은 없다는 뜻이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야, 이게 이제 하드 캐리를 해준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네, 네. 거고요. 종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셨을 때 네. 변압기 관련주들 한 번씩 이렇게 네. 한번 짚어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달 전에도 요거는 장기 호황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도 네, 네. 지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별로 조정을 안 받고 있죠. 네. 지금 보셨어요? 똑같나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희도 이제 언제까지 이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하면은 저희도 모르고 그 업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는 뭐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당 부분 수익이 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마진이 더 좋아졌어요. 하반기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수주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은 좋다.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월간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던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 편하지 않고 다만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주 잔고를 보고 신규 수주를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신규 수주가 꾸준히 유지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하고 중동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끝이 언제일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어찌됐든 초반에 투자했던 비중보다는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1년 반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수익을 좀 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사실 저희도 뭐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정 수익 낸 부분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실적의 가시성을 보면서 꾸준히 조금 트래킹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한 비중 정도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말 그대로 이제 보유자의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변압기 회사들이 조금 주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3분기 때 더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또 좀 신규 수주가 두고 나오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반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 네.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상당 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보다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에서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마이너스 30% 편안해. 네. 근데 플러스 30, 40%는 이거 뭐 30, 40%도 아니죠. 또 그 종목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00% 났던 주식이 플러스 70%로 바뀌는 순간 되게 가슴 아프긴 하죠. 불편하죠. 네. 이제 손실 회피 심리 막 이런 것도 작동을 하면서. 예, 100이 내 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가만 보기보다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이제 업황이 계속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뭐 쉽게 비유하자면 수익률 한 100% 나다가 수익률 한 70, 60으로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와 랠리를 펼치다가 또 조정을 좀 급격하게 받았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미용은?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지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시클리컬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클 피카웃 뭐 이야기가 뭐 항상 뭐 시장을 짓누르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변압기도 그 시클리컬 문제로 인해서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한번 분기 실적이나 수주를 확인하면서 재차 상승을 보였듯이 저는 화장품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향후에 실적이 저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꾸준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향 트렌드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과거에 잘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신생 업체들, 뭐 기존에 못 보던 업체들, 뭐 기존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출시하고 이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동남아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제품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결국엔 이제 ODM 업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소비 침체를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소비를 보면은 고가 제품의 소비는 줄고 저가 제품의 소비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는 고가 소비는 줄고 저가 소비는 증가하는 구조, 그리고 인디 브랜드의 확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유한 특성은 가성비에 있거든요. 가격 대비했을 때 퀄리티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업체들이 맡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을 우리나라 회사들, ODM 업체들이, 화장품 업체들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고 지금 소비 트렌드에도 맞고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가 저는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트렌드는 사실 과거 1, 2년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띄게 발생했던 부분은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의미 있게 비중이 내려오면서 이제 다른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의미 있게 증가했고 이쪽에서 성장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한 비중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라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다. 이제 내년에 소비가 조금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IT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화장품 ODM이 저희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가 둔화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을수록 중저가 화장품을 찾게 된다. 약간 이런 논리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가 안 좋은데 화장품이 팔리겠어?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그래서 다만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빠지면 사자. 다만 그 이제 논리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이해를 좀 하신다는 판단하에. 네. 빠지면 사자가 아니라 들고 있고 빠지면 더 사자. 네. 야. 근데 그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랑 좀 트렌드가 같이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를까요? 네. 왜냐면 이건 이제 시술 받는 영역이 좀 고가니까. 네. 그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해외 장비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비는 뭐 5천만 원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카트리지라든지 뭐 키트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공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의사들로 하여금 뭐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다만 저는 지금은 또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5천만 원에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장비도 이제 출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가성비에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쪽으로 조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주파라든지 뭐 레이저라든지 뭐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뭐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신규를 진출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화라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향후에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계단식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만약에 전략을 잘못 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진출했을 때 초기 비용이라든지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용기기 업체들은 저는 이제 세컨 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세컨 라운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네네. 그래서 이제 1라운드는 가성비로 이제 미국의 고가 제품을 대체하는 시장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제품을 다변화하든지 아니면 고가 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판매하고 있는 구가를 다변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런 전략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재편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용기기도 회사 이제 꽤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상장사만 하더라도. 그래서 야, 이게 참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많은 상장사 중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골라낼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업체별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출혈 경쟁으로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출혈 경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용기기의 시술을 받는 인구 수가 이제 과거에는 좀 적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모수가 되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업체도 올라오고 업체도 많이 증가했지만 그런 이제 시술 받는 분들도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 시술이라는 부분이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재시술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걸 왜 받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받게 되면은 좋아진 걸 느끼고 그게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은 본인은 되게 나빠진 걸로 인식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과거의 네 모습이었는데. 좋아진 건데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되게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 구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랑 똑같네요. 아, 그렇죠. 내 수익률은 뭐 한 20%였는데 한 50% 갔다 20% 내려오면 이제 막 이게 비정상 같고 내가 진짜 피부가 막 푸석해진 것 같고 윤기가 없어진 것 같고 막 수분도 없어진 것 같고 막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혹시 대표님도 좀 맞으셨어요? 저는 맞은 적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왜 좀 스터디하니라고 다들 좀 하시던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남자가 뭐 옷도 안 사고 피부도 안 하고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장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시술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편적인 남성들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젊은 매니저들이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스터디하면서. 남자 매니저들이. 근데 이건규 대표님은 미용기기로는 그냥 돈만 벌자. 예뻐질 생각은 안 하고 돈만 벌자. 주변에 많이 물어보자.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고 길게 가는 시장이다. 업체별로 뭐 많이 차별화될 것 같다. 업체별로 차별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가 라인, 지역 다변화, 제품 다변화. 거기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서도. 근데 요게 이제 전반적인 그 소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담아지는 거기는 한데 앞에서도 미국하고 한국은 다 같이 이제 소비가 내년에 안 좋아질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소비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중저가 화장품하고 이런 좀 본인의 좀 꾸미려는 니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 덜 어떻게 좀 낮게 봐야 될까요? 기대감을? 최근에 이제 3분기 때 실적을 보면은 백화점 소비도 좀 기대보다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고가 라인에 대한 소비가 확실히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면세도 별로 기대보다 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세가 기대보다 못한 부분은 이제 따이공들이 예전보다 이제 중국 이제 도매상들이 많이 사갔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여행객으로 뭐 버스가 와가지고 어디 막 그 면세품 파는 화장품 가게 가서 완전히 싹쓸이해 가고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어떤 여행 패턴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패턴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다 뭐 이제 그 경험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경험 소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소비는 많이 줄었고, 그거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소비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좀 큰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소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자동차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요?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은 좋지만 이제 내년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연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대기 수요로 나오면서 자동차가 계속 좋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소비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뭐 올해 뭐 상반기에 비해서도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가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기아차는 시장이 안 좋아졌다. 이제 얼리어더들은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줄어든 게 없어요.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마켓시어가 좀 줄어든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소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판매를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이 증가하면서 마진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훼손된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력도 더 뒤진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과 장기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좀 경쟁력 약화, 경쟁력 둔화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그러니까 곁다리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시작을 했었고, 전기차를 올인하는 업체들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만 올인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코스트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코스트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혼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차 전용 라인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내연기관차의 동급인
이제 순수 전기차의 가격을 보면은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조금 걱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 소비일수록 좀 우려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화장품을 저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인디 브랜드에 공급하는 ODM 업체. 네, 네. 사실상 뭐 자동차야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 면세점, 자동차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네. 배. 우리 뭐 배 안 사십니까? 조선주가 네. 올해 상반기 정말로 거의 이제 배가 날아가다가 네. 최근 한 몇 달간 좀 큰 조정을 또 받다가 또 최근에 반등세에 이어지더라고요. 네.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선하고 방산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조선과 방산. 네. 왜냐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네. 그 수주 잔고에 있는 이제 그 오더들이 마진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2, 3년간 수익,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제 그런 건 없다. 네. 가시성 높은 실적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리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추가적인 부분이라는 게 저는 추가 수주. 예,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3분기 때는 이제 방산업체도 그러고 조선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밋밋했어요. 워낙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었는데,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은 3분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보다 화끈한 수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기대했던 수주가 좀 늦어졌었고. 네, 실적이든 수주든 기대보다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신규 추가 수주가 이제는 추가적인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런 신규 수주가 만약 확정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한번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최근에는 신규 수주 좀 기대감이 다시 네. 좀 올라오고 네, 있다. 다시 올라오고 있다. 조선이랑 방산 네. 비슷하게요. 네, 동일하게. 그리고 또 좀 해외 뉴스들이 좀 들려오는 것들이 있죠. 네.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호주 쪽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폴란드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조선과 방산은 이게 사실 조선주는 또 어마어마한 그 빅사이클 네.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즈음에 좀 있다고 보세요? 분명히 상승 사이클에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뭐 수주 잔고만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주 잔고가 뭐 예를 들어서 2년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거는 거의 그냥 불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3년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 호황 국면에 진입한 거죠. 수주 잔고가 2년치 이상 안 쌓여 있으면 이거는 불황이고, 네. 한 3년 이상 쌓여 있으면 요건 이제 괜찮게 볼 수 있는 거고. 호황에 가깝죠. 호황, 네, 호황. 네, 네. 아하. 그 중국 증시가 되게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고 가장 최근에는 그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게 네. 거의 뭐 무제한 대주를 해주겠다 막 이런 것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중국 증시는 안 살아날까요? 중국은 이제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좀 직면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구조적인 공급 뭐 과잉. 집담한 아파트들도 많고 공급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거나 이제 그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걸 해소하기에는 좀 상당 기간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뭔가 경기가 좋다라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미국이잖아요. 네. 그 이제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느 정도 지금 원활치 않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조금 부스팅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급 과잉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한계점
봉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호황으로 돌아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구조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2, 3년간의 재고 조정 내지는 수요가 안 좋았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될 거겠지만 네. 그 폭 자체는 이제 고성장을 기대하기엔 이제는 좀 무리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닌가? 중국도 이제 인구 수도 막 과거처럼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굉장히 슬로우하고 신생아 수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성장 국가 형태로 좀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회복은 할 거다. 다만 기대감을 막 크게 높게 가져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거의 뭐 5%대 성장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걸 보여주긴 합니다만 뭐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 자체는 또 있는 거고. 네. 하여튼 현재 중국 상황은 과거만큼의 고성장은 아니고 기대감도 정말 낮추자. 빡시게 해야 5%. 네. 그 우리가 항상 그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의 수출도 좋아지고 막 이런 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과거에는 뭐 수출의 한 30% 가까이가 중국 네.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쪽 언제 좋아지나 그래서 화학주 이런 거 언제 회복되나 막 이런 식의 로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좀 기대할 포인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에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뭐 그걸 떠나서 네. 중국 경제는 큰 틀에서는 일부 화해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고 네. 뭐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 상태로 가서 좋을 건 없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화해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적으로 삼고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좀 화해 모드 내지는 지금보다는 개선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100% 풀어주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할 것 같다라는 부분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 말씀을 주셨는데 화학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기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빠르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예. 그게 뭐냐면은 중동의 플랜트 이제 투자 확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중동에서 오일을 이제 채취해서 네. 그걸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정유업체들이 1차적으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해서 석유 휘발유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석유화학 업체한테 보내면은 석유화학 업체가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구조라고 네.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동에서는 이거를 뭐 좀 더 원유를 파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중동에서 원유 채취해서 바로 정제하고 석유화학 제품까지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쪽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워낙 바닥 수준이다 보니까 회복은 될 거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동 쪽에서 플랜트가 좀 더 증가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석화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은 조금씩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장기적인 그림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회복된다고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중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려져야지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IT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는 이제 중국 소비 회복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편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IT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과거와 같은 로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 회복, 화학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IT로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거나 이제 수요가 좋았던 거는 사실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밖에는 없었어요. 네. HBM 관련된 주식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제 소비가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기존의 뭐 레거시 업체들, 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D램을 만들고 있는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 가동률 낮춰서 이제 피해를 받쳤던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가동률이 좀 상승하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최근 1, 2년간 IT 업체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또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또 가장 개선의 여력이 있는 업체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 뭐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걸 사면 돼, 시클리컬 사면 돼 이게 아니라 차라리 기존에 이제 수요가 좀 공급 감소로 인해서 조금 수급 조절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아졌던 업체들, IT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차라리 그냥 IT로 가져가는 게 마음 편하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IT라고 하면 이제 핵심은 반도체고. 네, 반도체 플러스 이제 휴대폰 밸류 체인도 볼만하다. 휴대폰 밸류 체인이요? 어느 쪽일까요? 결국엔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D램과 관련된 네네.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 업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HBM 관련된 이제 그 장비 소재 업체들만 봤다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D램에 들어갔던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라든지 이런 쪽도 다 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레거시 D램, 네. 레거시 메모리라고 부르는 네.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도. 네. 저는 그래서 휴대폰 쪽이라 그래가지고 휴대폰 부품인가. 네, 왜냐면은 이게 국내 업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게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기술 격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스마트폰은 그냥 안 국내 스마트폰 회사들의 제품은 결국엔 삼성이긴 한데 중국에서 이제 아예 마켓셔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점유율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팔린다고 해서 국내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좋아진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라든지 뭐 다른 뭐 마이크 뭐 어떤 뭐 PCB 이런 게 좋아지긴 하겠지만 뭐 옛날 얘기죠. 막 그렇게 크게 좋아질 그 아이디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전통적인 D램 수요가 회복된다. 뭐 그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투자로 인한 HBM과 같은 그런 AI 반도체,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 쪽도 중국의 IT 수요가 올라오면 좀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네, 그냥 IT. IT? 그게 뭐 반도체가 아니라 IT라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뭐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뭐 휴대폰 부품이나 이제 카메라라든지 어찌됐든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도 다 포함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조금 세계 시장을 같이 보면서. 혹시 그 말씀하셨던 IT가 약간 뭐 미국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이라든지 카메라 관련된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애플 쪽을 보면서. 네, 애플 쪽으로 보는 것들도 있고요. 혹시 그거는 미국 쪽의 어떤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이슈랑은 좀 영향이 좀 덜 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투자하고 있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그 주식을 갖고 계셔서? 네. 네네. 이건 뭔지 약간 감은 옵니다만. 이것도 약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네. 이제 격월 이건규는 이제 2024년 2월에 뵙겠네요. 네. 그때까지 이제 텀이 깁니다. 거의 FOMC 텀보다 깁니다. FOMC 6주로라도 한 번씩 이제 열죠. 거의 이제 저희 6주로 할까요? 6주 좋네. 반격월 막. 근데 이제 격월에 나와야지 좀 얘기할 것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또 자주 나오시면은 이제 이건규 대표님의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급할 때는 6주 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 바로. 이제 2023년 마무리하고 24년 좀 준비해야 하는 분들 위해서 좀 마지막 인사 말씀, 뭐 이렇게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리뷰 내지는, 그러니까 복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근 2, 3년간 투자했던 어떤 패러다임 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 다 하는 편이거든요. 아, 올해 어떤 걸 투자했었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잘했던 게 뭐가 있었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지 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사실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발전하는, 개선되는 그런 투자 어떤 방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식의 좀 제안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귀를 해봐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듯이.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을 겨냥해서 이제 이미 포트폴리오를 바꿔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그림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 내년 연간 농사 지을 것에 파종을 또 이제 미리 하는. 네. 그리고 또 항상 이건규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유연한 가치 투자. 사고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복귀하시려면은 그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 보면 본인의 그 연간 매매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쫙 뽑아보십시오. 이만큼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종목도 샀었나 싶은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요.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복귀를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2024년에는 또 여러분도 이제 좋은 성적 잘 또 내시길 바라겠고 저희도 격월 이건규와 함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